저는 이집트 선교사로서 15년 동안 사역을 했고 지금은 수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고 우리 기독교 대학 감리에 이슬람 연구원이 있는데 연구원장으로 아신대학교의 중동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근래에 독일 함부르크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무슬림들의 시위를 우리가 보면서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바로 원리주의 구호라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그게 칼리프국을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위 이슬람 신정 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신정 국가를 만들겠다는 또 다른 의미가 칼리프국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 umma라는 것은 이슬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umma는 우리들만이 갖는 우리들만의 제도, 정치 체제, 우리들의 습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났던 그런 모든 이 사건들을 보면은 바로 이슬람 신정 국가를 주장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위 운동에 대해서 이슬람 원리주의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그들의 모든 구호는 이슬람 신정 국가,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나온 구호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이라 하는 것은 제가 누누이 반복했죠. 이 무슬림 형제단을 만든 것은 언제냐면은 1928년도입니다. 그때 알반나라 하는 교사였는데 그 교사가 창립을 했어요. 그 당시 이집트의 상황은 뭐냐면은 바룩 왕국이었습니다. 독립왕국이었어요. 그러나 이름은 바룩 독립왕국이었지만은 사실은 스웨즈운하가 영국이 지배하고 불란서가 지배하면서 착취를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것이 바로 무슬림 형제단인데, 그 무슬림 형제단이 원래 목적은 사회 계몽 운동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온건했죠. 그런데 내적인 상황, 애적인 상황에서 이 무슬림 형제단이 점차 급진화되고 과격화되고 폭력화되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부 상황이 뭐냐 하면은 1952년도에 나세르를 중심으로 한 자유장교단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게 바로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그런 내적인 이런 급변하는 정치 현상, 그리고 바깥에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1차, 2차, 3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3차 중동 전쟁은 1967년인가 그렇죠? 그때 일어났는데, 그때 이 아랍 연합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었는데 그 아랍 연합국이 6일 동안 전쟁에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것이 뭐냐면 골란 고원, 요르단 서안 지역, 그다음에 가자 지역, 그다음에 시나이 반도, 이 지역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통해서 소위 그 당시 그 사회의 사상적 기류였던 아랍 민족주의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찬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사회 잔재되어 있던 운동이었던 소위 무슬림 형제단 원리주의 운동이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죠. 제가 책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진실이라 하는 그런 챕터를 썼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초막절 토요일 새벽에 소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급습하게 되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하게 된 원인을 정치적 분석가들이 다양하게 분석을 합니다. 대체로 정리하면 한 5가지가 되는데 그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슬람 원리주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악사 모스크 문제입니다. 이 알악사 모스크는 이슬람에서 3대
소위 성지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소중한 모스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락사 모스크가 있는 성전사는 유대인들에게도 성지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을 하면서 하마스는 이 안락사를 유대인으로부터 해방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 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소위 이스라엘과 소위 아랍 제국가 사이의 평화 무드를 분쇄하려는 목적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과 순니파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제일 처음 맺은 것이 이집트와의 평화협정, 그 다음에 요르단, 그 다음에 바레인, 아랍에미리트까지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근래에는 미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소위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위 중동판 네이토, 나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파인 이란을 경계하기 위해서 소위 순니파인 중동판 나토가 결성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를 느끼고 이란이 하마스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관계되어 있는 소위 단체들을 이렇게 소위 충동질을 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뭐냐면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문제입니다. 정착촌.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정착촌을 일고 가는데 이 정착촌이 유엔으로 볼 때는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물론 그들이 다 그냥 빼앗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샀지만은 그 정착촌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거기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 정착촌 문제가 바로 소위 하마스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마스의 선명성 투쟁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파타라고 그랬죠. 요르단강 서안 지역을 장악하는 당이 파타고 가자 지구를 장악하는 것이 하마스인데 지금 파타는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슬람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마스가 선명성이 떨어지고 입지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선명성 투쟁의 한 일환으로 전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생각을 제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행글라이더를 타고 지금 공격을 했는데 요즘 그런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무한 전쟁,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전쟁, 무한 전쟁을 일으킨 유일한 이유는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겁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원래 이슬람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 국토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의 그 원리주의 정강 정책에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는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주의에 근거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소위 하마스가 누구를 만들었냐 하면은 하마스를 만드는 그 팔레스타인 학자가 야신이라 하는 학자예요. 이 야신이라는 학자가 소위 그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감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마스는 무슬림 형제단의 그 원리주의가 강력한 그런 원리주의 단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중에 그 라파 국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무슬림 난민들이 라파 국경 지역에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거기다 국경을 이렇게 담을 쳐놓고 그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아니 같은 무슬림인데 왜 저렇게 할까?
형제가 죽는 것을 저렇게 바라보고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먼저 이집트의 국내 그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난민들이 몰려오게 되면은 지금 그 이집트인들의 그 경제 활동도 원만치 않고 일자리도 없는데 그 난민들을 수용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어렵다고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는 예전에 소위 수단의 그런 수단의 남북 간의 전쟁이 있을 때 난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라파 국경을 통해서 소위 무슬림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볼 때 너무 무거운 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소위 거기에 오면은 이 하마스 소위 원리주의 전사들이 오게 되는데 이 하마스가 이집트 국내에 있는 무슬림 형제단과 연결된다 그러면은 또 다른 정전 불안 요인이 되리라 하는 것 때문에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을 돌이켜 보면은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을 때 1989년 소련이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때 소위 무자히드로 거기서 전쟁에 참여했던 각국의 그 병사들이 자기 나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정부가 막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막았느냐 하면은 그들이 들어와서 소위 자국 내에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을 새롭게 전개할 것 같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막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집트가 라파 국경을 차단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이 책에 두 장에 걸쳐서 서부 아프리카의 보코하람을 다루었고 또 동남아에 있는 자마 이슬라미아라는 원리주의 단체를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슬람 운동이 원리주의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 다뤘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보코하람이라 하는 이 원리주의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 하면은 보코하람, 이 보코라는 것은 서양식 교육을 말하고 하람이라는 것은 범죄, 잘못됐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코하람이라 하는 의미는 서양식 교육은 잘못되었다, 서양식 교육은 그릇됐다 그러하는 의미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보코하람은 서양식 교육 또 서양 문화를 근본적으로 배제하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방어하거나 또 아니면 예배당을 방어하고 그래서 학생들을 이렇게 감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보코하람이에요. 이 보코하람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지만은 아무튼 아프리카 서아프리카에서 이런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 보코하람은 IS라고 이슬람식 국가라고 그랬죠. 이슬람 국가에 IS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충성 맹세를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이름을 얻었냐면은 IS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주 이렇게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코하람은요 그 국가의 행정에 어떤 치리를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행정한다 하고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 있는 자마 이슬라미아라 하는 그런 원리주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원리주의 단체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이 동남아라는 것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앞마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마당에서 일어난 일은 조만간 크든 적든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어떤 의미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런데 자마 이슬라미아는요 2002년도에 발리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그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향후 10년 이내에
1,000만 명의 이주민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정책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주민이 있지 않으면 우리 농업, 수산업, 중소기업에 노동력이 없다는 거죠. 장기간 우리가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소위 출산율을 올려보려고 노력했지만은 사실 우리 기대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정책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유일한 대안 또는 탈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주민이 들어오면은 자연히 무슬림 이주민들도 들어오게 되겠죠. 이 무슬림 이주민이 들어오는 문제가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분열이 극심한 우리 사회에 또 다른 혹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지난해 2023년도에 일어났죠. 알제리 이주민 2세인 나엘이 총격에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로 전 프랑스에 있는 무슬림들이 폭동 또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정권의 위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주민 정책을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는 생각을 먼저 하면서 저는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소위 유럽 지역에서 이주민 정책에 그 실패한 예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서 이주민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특별히 무슬림 관계에서 이주민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한국에 오는 이 무슬림 이주민들은요, 종류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먹고 살기 위해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온건한 무슬림이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슬람을 전파하려고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원리주의자가 묻어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 한국 사회는 한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오는 무슬림들에게 그들이 잘 안착해서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슬람 원리주의를 강의를 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라 그럴까, 또 함께 기도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당부의 말씀 이제 첫 번째는 이슬람을 좀 알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슬람을 이끄는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 그럼 이슬람은 많잖아요. 대학도 있고, 또 온건한 무슬림도 있고, 또 이슬람 정치 지도자도 있고, 무슬림 원리주의자도 있고, 다양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이라는 이 종교를 이끄는 세력은 무엇인지 좀 알자. 그리고 그 세력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자. 그리고 그 세력이 그 목적하는 바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자 하는 의미에서 먼저 이슬람을 알아야 된다 하는 공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 원리주의는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하되, 우리 사회를 위해서 경계하되 무슬림들을 사랑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슬람 원리주의를 갱신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과격, 폭력으로 해석하지 말고 오히려 현 시대에 맞게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온건한 그런 원리주의가 돼야 되고 지하대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갱신 운동이 일어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튀르키예의 페트라 귤렌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슬람 원리주의 지하드가 강경화되고 과격화되고 폭력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에 대해서 오히려 무지하다면 교육을 시키고, 배고프다면 빵을 나누고, 독재를 하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면서 이것을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사실은 그런 운동이 성공한 예는 없어요. 지금 퀼렌조차도 이슬람 원리주의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으려면 변절자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갱신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슬람 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이런 운동에 대해서 응원하고 지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류사에 공동하는 하나의 종교로서 함께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무슬림들을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이제껏 우리가 공부해왔듯이 이슬람 신정국가를 위해서 신정국가 건설을 위해서 검을 들고 지하들을 하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라는 것은 섬김을 말하는 것이고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무슬림을 사랑하면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악은 악으로 폭력은 폭력으로 아니라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랑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결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당부로 드립니다.